그 제목은 현금 흐름 추정 실습인데요. 저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저희가 이제 좀 이론 내용 다 끝나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요 건너뛰고요. 우리 WCC 추정,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 가치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가치 평가에서 추정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거는 이 캐시플로우를 추정하는 거고, 요 캐시플로우가 실제 발생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보는 거는 요게 할인율, 그렇죠? 요 할인율인 거죠. 근데 왜 WCC냐?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 전체, 그렇죠? 요 현금 흐름을 예를 들어, 그렇죠? 굳이 구분한다면 FC, FF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채권자, 그렇죠? 그다음에 주주에 대한 현금 흐름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되는 거는 그럼 채권자의 자본 비용, 주주의 자본 비용, 이걸 두 개를 가중 평균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WACC인 거죠. 만약에 이 현금 흐름이 FCF이다. 주주에 대한 현금 흐름이라면 당연히 이 할인율은요, 우리가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해서 COE라고도 하거든요. 요거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이론적으로 배워볼 건 요겁니다. 위험 추정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이다. 요 위험의 다른 말은요, 수익률이죠. 그죠?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치 평가할 때, 그죠? 우리가 캐시플로우는요, 이론은 쉬워요. 이론으로 캐시플로우를 추정하는 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무에 적용하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어렵죠. 그 다음에 WACC는요, 실습은 되게 쉬워요. 실습은 이지. 근데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건, 그렇죠? 이론적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무 관리하고, 그렇죠? 투자론, 요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또 제대로 하려면 기초 통계학 중에, 그렇죠? 회계 분석에 대한 이해. 요게 있어야지만 요 WACC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약하더라도 WACC는 실습, 그죠? 실무에 적용하기는 참 쉬워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수학적인, 경제학적인, 또 통계학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좀 더 반복한다면, 손익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 손익계 함수를 가지고 현금 흐름을 추정하잖아요. 이 현금 흐름에, 그쵸? 대응되는 개념이 할인율인 거죠. 현금흐름에 맞게 중요한 게 여기 일관된 할인율을 쓰는 거예요. 일관된.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FCFF가 누구예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우리가 현금 흐름을 추정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 거야 라고 달라고 있는 사람이 채권자하고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현금을 추정했으면,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WACC, 이게 이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인데 채권자하고 주주의 위험을 가중 평균해서 현금 흐름을 할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주주의 현금 흐름이죠. FCFE로 한 거고, 여기에 당연히 대응되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 비용은, 위험은 코스트 오브 에쿼티죠. 주주의 어떻게 보면 요구 수익률이죠. 이거를 이제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 현금 흐름에 맞게 일관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위험하고 수익률 관계. 그죠? 이게 위험이에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개 있는데 크게 보면요. 현재까지 알려진 게 요 시그마. 시그마는 게 표준 편차예요. 그 다음에 요 베타.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시그마는 뭐 뒤에 보면은요. 총 위험이라고도 부르고요. 그죠? 요 베타라는 건 우리가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뭐 구분한다면, 시그마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가 분산 투자 안 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 베타라면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위험하고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평균이죠. 기대 수익률, 기대값이죠. 그죠? 평균값.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거냐? 위험이 없으면, 그죠? 사실상 수익률도 0이겠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위험이 없더라도 수익률은 이런 형태를 가져. 무위험이더라도. 왜냐면 위험이 없더라도 이만큼은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물가 상승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경제가 상승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게 무위험인데, 만약에 물가 상승도 위험 아니냐?
물가 상승까지 제공한다면 진짜 위험이 0일 때는 수익률도 0이죠.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위험하고 수익률은요, 이러한 직선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가 그래요.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어떤 구간에서는 직선이고요. 어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특히 채권의 수익률 보면요. 채권의 위험하고 채권의 수익률 보면은 요런 형태를 갖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론상으로 뭐 재무관리나 투자론에서는 이 두 가지의 관계가 그죠? 이제 직선의 관계다, 양의 관계다. 왜 양의 관계는 맞는데 정말 이게 양의 관계냐라고 봤을 땐 채권의 수익률 곡선을 본다면 이게 꼭 양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위험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수익률도 같이 증가하죠. 왜?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그쵸? 그 다음에 하이 리턴이다. 아무래도 소규모 기업, 코스닥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심리가 뭐예요? 더 많은 돈을 먹고 싶어서요. 대형주에 안 하는 거요. 대형주는 아무래도, 그쵸? 주가 오르는 게 좀 더디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얘기 뭐예요? 대형주는 덜 오르고 덜 떨어지고, 그쵸? 소형주는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죠. 그래서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기업이 파산했을 때 요 파산하면은요, 그죠? 이제 전체 이제 자산을 팔아가지고 남의 빚을 먼저 갚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돈을 먼저 주냐? 국세, 그러니까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그 중에 이제 세금 안 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납된 거, 요 미납된 거 내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 그죠? 뭐 상거래 채권 이런 것도 갚은 다음에 그 돈이 나오면 채권자한테 먼저 줘요. 그죠? 물론 요 채권자 중에서도 뭐 담보가 있냐, 담보가 없냐, 뭐 선순이냐, 후순이냐, 뭐 다르지만 어쨌거나 주주하고 채권자라는 큰 카테고리가 뭐냐면 먼저 채권자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도 회사에 돈이 남는다. 그럼 주주한테 주는 거죠. 그럼 극단적으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자도 자기가 빌린 거 다 못 건져요. 그럼 주주는요, 그냥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주의 유한 책임이라는 게 뭘까요? 그죠? 주식회사 특징 중에 하나가 유한 책임이잖아요. 즉, 내가 삼성전자에 1,0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망했어요. 그럼 나는 손실이 1,000만 원만 보면 돼요. 내가 자영업자예요. 요 가게 하려고 1,000만 원 투자해서 가게 했어요. 가게가 쫄딱 망했어요. 내가 투자한 것만 있나요? 아니죠. 무한대 책임을 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주주의 유한 책임이다. 유한 책임이라는 건 이것처럼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그냥 내가 날려버리면 끝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나 무한 책임 회사들은 그렇죠? 내가 투자한 거 이상으로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기업 파산 시에 주주의 자산 배분이 후순위죠. 그래서 주주의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주는 채권자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줄 때 그때 주주는 투자한다는 거죠. 수익률이 높다는 건 반대로 더 저렴하게 팔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수익률이 높다는 건 내가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올라도 수익률이 높지만 똑같이 오르더라도 내가 이거를 저렴하게 구입했으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높다는 건요. 주가가 많이 오른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주가를 내가 굉장히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라는 것도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GMA트릭 에버리지라고 해서요. 우리 기하 평균이라고 하면 돼요. 기하 평균이 어떤 거냐? 좀 보여주면 이거예요. T는 0기, T는 1기, T는 2기예요. 그죠? 현재 100원짜리가 그죠? 200원이 됐어요. 그리고 100원이 됐어요. 얘 수익률 얼마예요? 100%죠? 얘 수익률은 마이너스 50%예요. 그러면은 0기부터 2기, 2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2년, 2년 동안 평균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그래 100% 돈 벌었고 50% 벌었고 2년이니까 그렇죠? 25%네. 연평균 수익률이 25%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산술 평균이고 이거를 이제 아리스메틱 에버리지라고 불러요. 기하 평균 뭐냐?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얘가 연평균 25% 수익률이 됐냐? 얼마짜리죠? 100원짜리죠. 100원짜리가 다시 100원이 됐어요. 연평균 수익률 얼마예요? 0%죠. 기하 평균을 이렇게 계산해요. 1 더하기 천년도 수익률이 100%죠. 둘째 연도 수익률은 1 마이너스 50%죠. 거기다가 이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분의 1승 빼기 1.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2분의 1에 2분의 1승 빼기 1이니까 0%. 요게 이렇게 계산한 게 기하평균 수익률이에요. 일반적으로 요 산술평균 수익률이 이 기하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게 계산되고, 우리는 그쵸 이제 재무관리나 이런 투자 세계에서는 어떤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기하평균을 통해서 수익률을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수익률을 본다면 과연 주식이 채권보다 높냐? 요 파란 건 그렇죠? S&P 500 지수예요. 네. 3개월짜리 T빌이라고 해가지고요. 만기가 3개월인 미국 재무성이 발행한 국채다. 그러니까 사실상 위험이 엄청 없는 거죠. US T본드라는 건요. 만기가 10년짜리인 그렇죠? 미국 재무성이 발행한 채권이다. 이제 국채인 거예요. 앞에 T가 붙으면요. BAA 뭐예요? B가 3개죠. 트리플 B. 코퍼레이트 본드니까 회사채죠. 그래서 회사채다. 그럴 경우에 여기 보시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회사채 수익률. 왜? 회사채가 제일 위험이 높잖아요. 만기가 짧은 거나 국채 중에서도, 그쵸? 우리가 나라가 망할 위험이라는 것도 사실은 존재해요. 그쵸? 왜냐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건 우리가 IMF 아니면은 뭐 아르헨티나나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엄. 그죠? 국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를 통하면 국가가 흥망성쇠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로마도 1000년이 갔지만 결국은 무너졌고, 우리나라 내 신라도 뭐 통일신라 해가지고 1000년 정도 있지만 결국 고려로한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나라라고 어떻게 무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도 이런 디폴트, 망할 위험이 있는 거죠. 망할 위험이 있다는 건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이제 원금을 상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제 리스크도 여기다가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죠. 보시면 그래서 주식이 제일 높잖아요. 채권보다 주식이 더 높죠. 그렇죠? 몇 년도죠.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1928년에서 2019년도 거의 이제 한 90년 동안의 기하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1970년에서 그렇죠. 2019년 물론 기간을 달리하면 수익률도 다르죠. 그래도 여전히 주식이 높아요. 채권 중에서도 회사채가 아무래도 국가보다는 회사가 망할 위험이 높으니까요. 2010년에서 2019년 최근 10년 동안 주식이 높고 여전히 물론 저금리 기조라서 이렇게 그죠? 네, 단기 국채의 그 수익률이 낮긴 하지만 여전히 그죠? 주식이 채권보다 더 높은 이제 수익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상대 가격을 다 100으로 만든다면 주식이 제일 싸고 채권이 제일 비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셔야 돼요. WACC를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인데, WACC는 우리가 말하는 그죠? 이제 채권자의 이제 자금 조달 비용 플러스 주주의 자금 조달 비용을 가중 평균했는데 얼마냐? 전체 조달한 것 중에 비율로 가장 평균한 거죠. 요 KD는 뭐냐? 그렇죠? 이제 타인 자본 비용인데 왜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냐? 타인 자본을 쓰면, 남의 돈을 쓰면 뭐가 생기죠? 이자 비용이 생겨요. 이자 비용은 이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이제 법인세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자 비용 1-T. T라는 건 이거는 법인세율이다. 유효법인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자산 중에, 그죠? 이제 남의 돈,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는 주주의 자본 비용이죠. 이것 중에 전체, 그죠? 주주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는요, 계산할 때요, 어떻게 계산하냐. 요 V라는 건 사실 보면 D 플러스 E잖아요. 야, 우리가 E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 V를 어떻게 하냐. E를 모르는데, 그죠? 보통 이 V를 계산할 때, 보면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D 플러스 E고, 다른 얘기 하려면 부채하고 자본. 이게 뭘까요? 부채, 자본. 자본 비용이죠. 네, 부채 비율이죠. 그렇죠? 부채 비율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이 100%다. 이게 뭐예요? 100%라면 D하고 E가 100%라면 D는 얼마예요? 1이고 E도 1이죠. V는 그쵸? D 플러스 E니까 1 플러스 1은 2죠. 그러면 V분의 E는요? 2분의 1이죠. 50%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중시를 구하는데, 요때 쓰는 부채 비율을요, 어떤 거 쓰냐면 목표 부채 비율을 써요.
어떤 거냐면 목표 부채 비율이라는 의미가요. 우리가 이제 DCF를 통해서 가치 평가한다는 거는 기업의 굉장히 장기간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거죠. 그죠? 그런 현금 흐름이 굉장히 스테이블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고요. 그렇다면 기업의 자본 비용, 그죠?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남의 돈을 쓸 거냐, 주주한테 쓸 거냐, 이 비율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해져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해진 비율이 얼마냐? 그거는 이제 목표 부채 비율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그 경영 방침, 아니면은, 그죠, 재무 구조, 전략,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이 목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없는 회사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재무 관리의 이론 중에 목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 20, 30년 전에는 목표 부채 비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뭐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아니야, 뭐 돈을 빌리고 갚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 비율이 이렇게 된 거지, 의도해가지고 이런 부채 비율이 생긴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서로 둘이 막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래도 우리는 뭘 쓰냐. 그죠? 이럴 경우에 그 회사의 목표 부채 비율이 없기 때문에요. 업종 평균, 그죠? 업종 평균. 요 부채 비율을 쓰면 이거를 그냥 목표 부채 비율로 써도 무방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후 타인 자본 비용. 그죠? 채권자가 기업의 자금을 공유한다는 거죠.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될 수익료. 다른 말로 하면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율. 그죠?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우리 회사의 신용등급이 예를 들어 트리플 B예요. 트리플 B면, 그죠?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면 보통 채권의 수익률이 한 5에서 6%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회사의 신용등급이 트리플 B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차입 이자는 물론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인데, 기준금리를 현재 금리로 대더라도 보통 3% 내외로 차입을 해요. 그러면은 참 우리가 난감해요. 야, 실제 우리가 차입금은 3% 이자율인데, 그럼 우리 신용등급은 5에서 6%인데, 그럼 우리 도대체 어떤 이자 비용이 우리 회사의, 그죠,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냐? 요겁니다. 그냥 좀 말씀드리면, 이제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은요, 그 해당하는 회사, 우리가 평가하려는 회사가 만약에 보증 없는, 그죠, 무보증이죠,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죠, 이자율이다. 왜 그러면 차입금은 왜 이렇게 낮냐? 그죠? 보통 은행에서 차입금 빌릴 때요, 담보 없이 빌리는 데는 없어요. 담보나, 그쵸, 누군가가 지급 보증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진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 위험이 반영된 거다. 전혀 안 그렇죠. 우리가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그죠? 마이너스 통장은, 이거는 거의 이제 뭐 신용으로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이 4%다. 근데 예를 들어, 그죠?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몇 퍼센트냐? 예를 들어 뭐 2%다. 이런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낮죠? 다 주택이란 담보를 주기 때문이죠. 내가 빌리더라도 내 신용으로 빌릴 때랑 담보를 가지고 빌릴 때랑,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위험은 내 신용이 정확하게 나에 대한 위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요, 그죠? 실제 회사가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했다면 그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수익률을 쓰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그래도 회사의 신용등급이 있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이제 차입금을 빌린다. 그렇다면은요,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해요. 그런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뭐 실제로 이제 사채를 발행하는 신용등급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표에 맞는 이제 거기에 매칭되는 수익률을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보시면 똑같더라도 만기가 증가할수록, 그죠? 발행 주체가 똑같더라도 만기가 증가할수록, 그죠? 어떻게 보면은 국채 수익률이 증가하죠. 이건 이제 코로나 이전에 국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오늘 보니까 금리가 1.25%로 기존 대비 0.25% 기준금리 올렸죠. 기준금리 올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리가 같이 오르겠죠. 자,
얘 보시면 요 신용등급에 따른 이렇게 이제 신용회사 가시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기에 따라서 이제 3개월, 6개월, 9개월, 5년. 우리 이제 5년 걸 쓰면 돼요. 왜? 우리 추정하는 기간이 5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1.85%. 요것부터 사채죠. 사채라는 게 코퍼레이트,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신용등급이 트리플 A인 회사에서 발행하는 게 2.16, 아까 신용등급 트리플 B, 여기서 발행하는 건 7.18, 엄청 높아지죠. 우리가 보통, 그쵸?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쵸?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이제, 적정등급, 투자 적격 등급, 그죠?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그러고요. 이 트리플 B 밑에, 그쵸? 우리 정크본드라고 있잖아요. 정크본드, 투자 부적격, 그쵸? 이제, 채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리플 B를 기준으로 여기가 제일 투자 적격의 가장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회사채를 발행할 때라도 3년 발행을 많이 하죠. 어쨌거나 한 7% 정도의 수익률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요 스프레드가 뭐예요? 국채하고 무엇과 무엇의 차이잖아요. 국채하고 그다음에 사채의 수익률 차이예요. 수익률 차이. 보시면 국채는 어차피 자기와 자기 거니까 수익률 차이가 0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그렇죠? 얘네들이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커지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그 위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죠. 그러면 위험이 커지는데, 그렇죠? 수익률이 정확하게 직선보다는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그렇죠? 어떤 구간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수익률이 굉장히 가속도로 많이 올라간다.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여기까지가 제가 말하는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우타인 자본은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읽은 신용등급 표를 통해 가지고 관찰되는 이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T라는 거는 유효법인세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시플로우에는요, 이자 비용 저희가 안 썼죠? 왜 그러냐면, 이자 비용이 여기 밑에 분모, 그죠? 이자 비용이라는 게 요 분모인 할인율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이제 국채라고 보시면 돼요. 국채 수익률이 1.8%다. 근데 우리가 평가하려는 회사채에, 그죠? 기업의 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이 더블 A다. 그때 이 신용등급은, 그죠? 국채 대비 몇 %냐? 스프레드가 2%다. 그럴 경우에, 그죠? 1.8 플러스 2%. 이게 거의 수익률이고, 내가 세율이 22%, 1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온 값이 3.0이다. 그죠? 세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 근데 이 자기 자본 비용은 조금 어려워요. 이제 주주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아까 전에 그 타인 자본 비용은 이렇게 이제 신용등급을 통해 가지고 채권의 가격을 통해서 이게 관찰이 돼요. 근데 자기 자본 비용,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은 요 관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안 보이는 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주주들이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주주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요 비용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그렇죠? 연평균 주식의 수익률. 요게 이제 하나의 자기 자본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있어요. 이자율, 가산 모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주식하고, 그렇죠? 채권의 수익률 차이가 있잖아요. 요 수익률 차이를 가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려는 기업의 타인 자본 비용과 일반적으로 주식하고 채권의, 그죠? 수익률 차이, 이걸 감안하면은, 그죠? 그 해당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CAPM이죠. 이게 이제 CAPM이 제일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CAPM을 좀 더 확장한 거. CAPM은요, 변수가 하나예요. 변수가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죄송합니다. 하나의 요 변수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그죠? 이걸 야,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하나의 변수로 이거를 전부 다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시장 포트폴리오와 요 베타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하는데, 야,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이제 이거를 좀 더 보완하게 그냥 시장 포트폴리오 말고 기업의 규모 차이, 그다음에 시가총액과 장부가액 차이, 변수 두 가지 더
넣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자본 비용을 계산해보자. 요거죠. 그러니까 얘는 변수가 1개, 얘는 변수가 총 3개, 차익거래 비용은 변수가 n개. 야,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3개 변수로 추정하려고 그래. n개. 그쵸? 이렇게 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상당한 통계적 지식이 필요해가지고, 실무상에서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파이낸스를 아카데믹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막 개고생을 해가지고 만든 결과나, CAPM으로 만든 결과나, 어차피 못 믿기는 비슷해요. 그다음에 큰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요성,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실무에서는 요 CAPM을 압도적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자율 가산무용 볼까요? 보시면 미국의 이제 국채와 주식의 수익률 차이예요. 1926년부터 1998년까지 유진 파마라고 해가지고요. 얼마 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그 재무 쪽에 있는 교수예요. 시카고 대학에 계신 교수고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됐을 거예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이 했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셨는데 효율적 시장 가설, 그죠? 예를 들어 뭐 약형의 시장 가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주식 패턴을 가지고는 우리가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없다. 그죠? 강형의 뭐 효율적 시장 가설, 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가설을 좀 먼저 주장하신 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형주, 미국에 보면 대형주는요, 기하평균을 본다면 기하평균은 11.2%. 표준변태가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률 스프레드. 그래서 보시면 국채하고 주식의 수익률 스프레드. 대형주와, 보세요. 단기 국채, 장기로 보시면 5.3, 11.2. 그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소형주도 그렇고. 또 보시면 표준변차가 위험이니까 아무래도 위험이 올라갈수록 커지죠. 그죠? 아니죠. 소형주가 제일 크네요. 소형주가 위험이 제일 크니까 수익률도 제일 크고, 표준변차가 제일 작은 게 단기 국채인데 표준변차가 제일 작으니까 수익률도 제일 작네요. 어쨌거나 이자율 가산무용은 그죠? 평가기업의 신용등급과 국채 간의 이자율 스프레드 플러스 주식과 채권 자산의 위험.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트리플 A다. 아까 전에 스프레드가 3%였잖아요. 거기다가 주식하고 채권의 평균이 5%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제 심플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걸 회사 생활, 뭐 내가 그냥 가치평가 목적에서 내가 주식 투자 목적에서 쓰시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회사 생활에서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좀 공격을 하죠. 야, 너무 좀 단순하게 했다. 또 그리고 그분들이, 그죠? 나의 업무를 평가하는 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정도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좀 반향을 일으키거나, 또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건 이제 기대값이잖아요. 여기 2가 들어간 건 expectation인데, 이 기대값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기대값을 알려면 확률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과거값, 그쵸? 2가 빠진 과거값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수식을 그냥 하나 외우시면 돼요. 이 수식 하나 외우시죠. RF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국채 수익률. 국채 수익률. 그래서 국채는 만기가 얼마? 5년 만기짜리 쓰시면 되고요. 베타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회귀 분석을 통해서 추정할 거고, ERM은 시장 수익률, 시장 수익률. 우리말로 친다면요, 예를 들어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 그래서 5년 만기 국채 여기다 집어넣고, 그렇죠? 베타도 우리가 회귀 분석으로 어떤 회사의 베타를 계산했고 0.72. 리스크 프리미엄은요, 요 ERM 빼기 RF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도 말을 해요. 우리나라 시장은 요 리스크 프리미엄 얼마냐? 보통 7에서 9%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8%로 썼고, 요 리스크 프리미엄은요, 시장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좀 선진국 시장은 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낮고, 개발도상국 시장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높고, 그 얘기는 현재 우리나라도 한 7에서 9%지만 조금 더 경제가 더 고도화되고 발전되면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 얼마냐? 6에서 8%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요, 이제 베타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거고, 일반적으로 시장 포트폴리오, 종합 베타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직관적인 의미는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이 변동할 때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 변동하는 정도예요. 즉 이거예요. 야,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1% 올랐대. 근데 어떤 주식이 1.5% 올랐어요. 이 회사는. 그죠? 시장 전체가 이제 종합주가지수잖아요. 시장 전체의 반응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오를 때, 떨어질 때도. 야,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1% 떨어졌대. 그러면 시장 전체보다 어떤 회사는 마이너스 1.5% 떨어졌어요. 그럼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베타예요. 베타는 어떤 개별 주식이 시장 수익률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베타가 1인 회사는, 그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회사, 풍산, 그죠? 우리 총알 만드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군납하는 회사. 풍산은 베타가 거의 1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는 대체적으로 베타가 1보다 크고, 그다음에 농심, 삼양라면, 오뚜기, 이런 회사는 대체적으로 베타가 1보다 작고, 그래서 베타가 1보다 큰 기업들은요, 소비 내구재,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 따라서 실적이 좀 크게 움직이는 회사들. 베타가 1보다 작은 회사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실적이 덜 크게 움직이는 회사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 민감주, 베타가 1보다 큰다. 경기 방어주, 베타가 1보다 일반적으로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7.6%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회계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WACC를 구한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 계산했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채권에 대한, 그쵸? 이제 신용등급 가지고, 이거는 이제 WACC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목표 부채 비율, 요 타겟 부채 비율이 요 목표 부채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업계 평균 부채 비율을 쓰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의 그 타겟 부채 비율이 10%예요. 뭐예요? 부채가 100이면, 에코티가 100이면 부채를 10만큼 쓰는 거. 굉장히 남의 돈을 적게 쓰는 거죠.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7.1이 된다. 요거를 내가 잘 계산 못하면 어떻게 되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실제 실습하면서 다 계산하기 때문에 굳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수식 암기하시는 것도요, 이제 실습하다 보면서요, 계속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 수식을 하나 외워주세요. 베타 L이 무엇이냐? 그쵸? 이제 보통 요 베타라는 건요, 그 기업의 재무 위험과 기업의 사업 위험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레버드, 그래서 이게 남의 돈, 타인 자본을 쓰는 기업의 베타. 베타유라는 건 언레버드, 타인 자본을 쓰지 않는 회사의 베타. 그럼 똑같은 회사라도 이 베타 L이라는 건요, 그쵸? 재무 위험과, 재무 위험 플러스 사업 위험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베타라고 볼 수 있고, 베타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 위험만, 재무 위험을 제거한 베타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베타를 구하고 싶어요.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은 사업 위험만 감안된 베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은 현재 그 삼성전자의 주가지수, 주식 수익률하고 종합주가 수익률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베타 L을 추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추정한 베타는 삼성전자의 재무구조가 반영된 베타죠. 예를 들어 얘가 1.2로 추정됐어요. 우리가 구하는 건 요 삼성전자의 사업 위험만 반영된 베타예요. 그럼 얘는 모르니까 X라고 나요. 플러스 1 더하기 삼성전자의 세율이 예를 들어 22%다.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 100%다. 50%다. 이렇게 한다면 요 X를 계산할 수 있겠죠. 요 X가 바로 그죠? 베타 U인 거죠. 삼성전자가 났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미국에 있는 어떤 반도체 기업이다. 근데 얘네들이 비상장이다. 그럴 경우에 요 비상장 회사에 그죠? WAC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요 삼성전자가 요 반도체 회사와 굉장히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 그래서 베타, 요 삼성전자의 베타를 통해서 반도체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 위험을 계산한 거죠. 베타유를. 그럼 요 회사의 베타유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요 회사의 부채 비율을,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법인세율을 다 대입하면 이 회사, 그죠?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회사에, 그죠? 재무 위험이 반영된 베타
L을 구할 수 있죠. 요게 이제 하마다 모형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이제 CPA 시험에도 가끔씩 나오는데, 뭐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많이 안 나오긴 해요. 그래서 요걸 한다면 2단계죠. 첫 번째 1단계는요, 우리 회사의 베타율을 구하는 거예요. 내 회사. 그죠? 내가, 그죠? 혹은 비교 회사, 비교 대상. 내가 예를 들어 뭐 어떤 비상장 회사를 구하고 싶어요. 비상장 어떤 회사에 그 비상장 회사의 사업 위험 베타 6. 이 비상장 회사의 사업 위험은 이 비상장 회사와 그죠? 사업 위험이 유사한 상장 회사가 있잖아요. 그 상장 회사의 베타 L을 통해서 베타 U를 구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베타 U를 집어넣어 가지고 베타 L. 어떠면 내가 말하는 그 비상장 회사의 그죠? 베타를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2단계를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두 번만 연습해 보시면 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2단계, 요게 이제 계산한 거고, 요거는 이제 홈플러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베타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2사는요, 이마트, H백화점은 현대백화점, L사는 롯데쇼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단계는 무부채. 그래서 H사, 여기 홈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홈플러스. 제가 이제 제 책에, 기업가치 평가 책에 과연, 그죠?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2조, EV 기준으로 7.2조에 인수했는데, 과연 얘네 이거 잘한 거냐? 못한 거냐를 이제 좀 평가를 해봤어요. 너무 비싸게 주고 샀냐. 결론적으로 제가 그 책에도, 야, 이거는 너무 과대평가. 그게 뭐예요? 그죠? 프리미엄. M&A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줬다. 지금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그래서 아마 이 투자는 실패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책에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굉장히 MBK 파트너스가 이 홈플러스 때문에 고전하고 있죠. 그래서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해가지고 홈플러스 그런 이제 그죠?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마트를 리스 회사에 팔아요. 그리고 리스 회사는 판 대금을 주죠. 판 대금으로 다시 그죠? 홈플러스는 이거를 렌트를 해요. 물론 이제 요 세일즈 앤 리스는 이제 금융 리스라고 해서 렌트 기간은 뭐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이제 쉽게 이런 거죠. 내가 있는 집을 팔고 그럼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 집에 월세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돈 들어오고 월세는 푼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목돈 가지고 내가 쓰죠. 그럼 홈플러스는 그 목돈 가지고 어떤 하냐? 자기들은 이제 그죠? MBK 파트너스 이제 배당 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좀 홈플러스가 그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죠. 홈플러스가 어렵다기보다 이제 홈플러스도 어렵지만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 파트너스는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 수익률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하려면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매우 어렵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보더라도 일단 너무 비싸게 주고 샀고, 두 번째는 그때가 제 기억으로 2016년인가 그런데 그쵸? 뭐 쿠팡이고 그 당시에 뭐 위메프 그다음에 뭐 티켓몬스터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치고 차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유통업은요 내수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더라도 그죠? 이걸 뭐 두세 배씩 우리나라가 5년 만에 그 GDP가 커지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런 그 기회 요인보다는 위협 요인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 투자는 조금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거는 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예, 이번 시간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뭐 가치평가,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거 했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캐시플로우를 계산했고, 그다음에 요 R 요것들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이거 전체를 통해서 에코티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냐, 그렇죠? 두 번째, 그렇죠? 에코티 가치 평가하면 우리가 에코티 가치 평가하는 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투자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하냐, 요거에 대한 이론적인 것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몰아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